때는 조선 중엽, 매서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닷새 거리에 있는 진천고을에는 대대로 학문과 청렴으로 이름난 강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가장인 강진우는 맑은 눈과 고든 성품을 지닌 선비로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평화롭던 강씨 가문에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강진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강진우, 나랏돈을 횡령한 죄로 너를 체포한다. 어서 관아로 가자. 이게 무슨 소리여? 나는 결백하오. 이것은 모함이야. 강진우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않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 강민준이 울부짖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민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강진우는 차가운 관아로 끌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진천 고을의 좌수, 조태수가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조태수는 강진우의 청렴함을 시기하여 그에게 세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웠고 결국 강진우는 차디찬 옥방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조태수의 하수인들은 강씨 가문의 집과 땅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준과 그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속의 기계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곱기만 하던 김씨 부인의 손은 삭바느질과 허드레실로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6의 민주는 굳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았습니다. 죄인의 자식이 어디서 감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썩 꺼지지 못할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들이 어린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김씨 부인은 고된 삶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밤, 어머니는 결국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눈을 뜨세요. 어머니. 세상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잃은 민준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더 이상 진천에 머물 수 없었던 민준은 아버지의 유품인 책 몇 권을 낡은 보자기에 싸서 깊고 깊은 운무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산속의 작은 동굴에서 나무뿌리와 산나물로 허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내며 밤늦도록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아버님, 비록 제 모습은 이리 초라해졌지만 아버님의 가르침만은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든 어느 가을날, 민주는 산나무를 캐러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고요한 골짜기에서 낯선 북소리와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커다란 바위 뒤로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암자 앞에서는 오색 무복을 입은 한 여인이 신들린 듯 춤을 추며 굿을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병든 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바위 뒤에 숨어 계신 젊은 선비님. 굿을 하던 여인이 갑자기 민준이 숨어 있는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민준이 머뭇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던 길입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이는 여인은 깊은 지혜가 담긴 눈으로 민준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원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지나가는 길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구나. 나는 혜원이라 하오. 이 산에서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지. 혜원은 민준의 남루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를 얕보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허허, 젊은이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비록 지금은 용이 연못에 잠겨있는 형국이지만 훗날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를 상이로다. 농담은 그만두십시오. 제 꼴이 이리도 처참한데 큰 벼슬이라니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 젊은이, 내가 보는 것은 그대의 골상과 기운이다. 이마는 하늘처럼 넓고 눈빛은 호수처럼 맑으니 이는 큰 인물의 상이다. 더구나 그대에게서는 묵은 책의 향기와 마르지 않은 먹물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이 곤경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으니 그 의지가 참으로 장하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비로운 여인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다. 큰 그릇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나를 따라오너라. 혜원은 민준을 자신의 암자로 이끌었습니다. 암자 안에는 약초와 함께 낡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책들은 내가 젊은 시절 공부하던 것들이다. 그대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빌려주마. 이 산의 신령한 기운을 받으며 공부한다면 반드시 큰 뜻을 이룰 것이다. 민준은 깊이 감사하며 절을 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혜원의 암자에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젊은이, 그대 마음속에는 원한과 분노가 가득하구나.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하는 큰 마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혜원의 가르침은 민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조태수와 같은 탐관오리들로부터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혜원은 민준에게 산을 내려가 보라 권했습니다. 학문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학문을 배우거라. 민준은 혜원이 구해준 옷으로 갈아입고 오랜만에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터 한 구석에 대필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글 모르는 이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대신 써드립니다. 관아에 낼 문서도 정성껏 써드립니다. 처음에는 그의 남루한 행색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상 좋은 농부인 황영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정말 글을 쓸 줄 아는가? 어르신. 어떤 글이든 마음을 담아 써드리겠습니다. 민준은 황영감의 아들이 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씨는 물 흐르듯 유려했고 문장은 기품이 넘쳤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니구먼. 젊은이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황영감의 칭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민준의 글솜씨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에게 글을 부탁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다해 글을 써주었고 장터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혜원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과거에 응시할 때가 되었네. 그대의 학문과 덕을 세상에 펼칠 때다. 민준이 과거를 보러 간다는 소식에 황영감을 비롯한 장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노잣돈과 새 옷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우리들의 기대를 잊지 말게나. 꼭 장원급제에서 우리 같은 백성들을 위한 관리가 되어주게. 여러분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배움을 받으며 한양으로 떠난 민준. 시험 당일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 도령들 사이에서 그의 무명옷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런 촌뜨기도 과거를 보러 왔나 보군. 쯧쯧. 그러나 시험 주제인 민본 사상에 대해 논하라는 시제가 나오자 민준의 붓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산속에서의 고뇌와 장터에서 만난 백성들의 삶이 그의 글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완시 장원, 진천 강민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민준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회원, 그리고 장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거짓골의 촌부가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성균관에서 학문을 갈고 닦은 민준은 대과에서도 장원으로 급제하여 쌍장원이라는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굳은 심지를 눈여겨본 임금은 파격적으로 그를 고향인 진천의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백성의 아픔을 아는 법, 이 자야말로 진정한 목민관이 될 것이다. 그를 진천 목사로 임명하노라. 목사가 되어 금을 환영한 민준. 관아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원수인 조태수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소인 조태수, 새로 부임하신 목사 대감께 인사를 올립니다. 민준은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회원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좌수,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민준은 의로운 포교 박칠성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조태수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죄상은 파헤칠수록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민준은 관아 대청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태수, 그대가 저지른 죄는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기만한 대역죄다. 이 증거들을 보고도 발뺌할 셈인가? 낱낱이 드러나는 죄상 앞에 조태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그를 파직시키고 빼앗은 재산을 모두 환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으며 국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조용히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아버님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법으로 악을 심판했으니 부디 편히 잠드소서. 이후 민준은 진정한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펼쳤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휼하고 억울한 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서당을 세웠습니다. 진천고을은 그의 어진 정치 아래 태평성대를 누렸고 백성들은 그를 거짓 총각원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민준은 관아 정자에 앉아 평화로운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백성을 위하는 큰 나무가 된 한 선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